평소 같으면 거실 소파에 앉아 연속극 채널을 돌리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며느리가 아침부터 제 방문 앞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하는가 싶더니 이윽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는 머뭇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아들 녀석은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혀 집을 비운 지 일주일째를 넘기고 있었고요. 그러니 텅 빈 듯한 집에는 저와 며느리, 이렇게 여자 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다소곳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평소와는 사뭇 다른 어딘지 모르게 한 톤 높아진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입맛도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면 저랑 단둘이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건 어떠세요? 제가 아주 좋은 유황 온천 스파도 예약해뒀어요. 피부 미용에도 그만이고 피로가 아주 그냥 눈 녹듯이 풀리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며느리의 그 갑작스러운 제안이 도통 믿기지가 않았어요. 마치 능숙한 영업사원처럼 청산유수로 말을 이어가는 며느리를 보며 의구심만 커져갔죠. 며느리는 저와 눈 한번 제대로 맞추려 하지 않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아니요. 혹은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던 아이였으니까요. 명절에 친척들이 북적거려도 며느리는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거실에 앉아 손님들 옆에서 과일 한 쪽이라도 스스로 깎아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저와 단둘이 여행이라니요. 그것도 제 건강까지 염려하는 듯한 살뜰한 말투로 말이죠. 정말이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필시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혹시 아들 녀석이 출장 가기 전에 무슨 부탁이라도 하고 간 것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대놓고 내 진짜 속셈이 뭐냐? 하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괜한 의심으로 이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고요. 어쩌면 정말로 아주 만에 하나 저를 생각해서 이러는 걸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하다못해 출장 간 제 아들 눈치가 보여서라도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고민하는 대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그럼 한번 다녀오도록 하자꾸나.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마치 큰 상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얼굴이 환해지며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짐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몸만 편히 오시면 돼요. 라며 평소답지 않게 높은 톤으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소와 다르던지 오히려 더 어색하고 미심쩍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그런 감정을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며느리가 계획한 대로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부산을 떨며 제 방과 거실을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어머니, 이 옷이 더 가볍고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 혹시 자기 전에 꼭 챙겨 드시는 약 있으세요? 제가 깜빡하지 않게 잘 챙겨갈게요. 하며 이것저것 제 물건들을 챙기는 모습이 제법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제 작은 여행 가방까지 자기가 들겠다며 손수 꾸리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행동들이 어딘가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몸을 실어 출발했을 때
이미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운전대를 잡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최신 유행 가요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채널의 볼륨을 한껏 높였어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웠고 덕분에 우리는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며느리는 간간히 룸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뿐. 이내 고개를 돌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혹은 신호 대기 중에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연신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열중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길은 제대로 알고 가는 거니? 스파까지는 얼마나 걸린다고 하더냐? 하고 물으면 며느리는 짧고 기계적으로 네, 그럼요. 내비게이션에 다 찍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한두어 시간이면 도착할 거예요. 하고는 다시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창밖으로 단조로운 고속도로 풍경이 하염없이 이어졌고 시간은 마치 거북이 걸음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아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듯 자불안석이었죠. 숨막히는 침묵과 어색함 속에서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어서 빨리 이 불편한 여행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어머니, 혹시 물 한 잔 드시겠어요? 혹은 에어컨 온도는 괜찮으세요?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하며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기는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진심 어린 걱정이나 배려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대로 목적지까지 가는 편이 덜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문득 예전에 아들 녀석과 며느리가 크게 다투던 날 며느리가 제게 쏘아붙였던 날카로운 말들이 떠올랐지만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쾌한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달렸을까요? 고속도로를 한참이나 달리던 며느리가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향지시 등을 켜더니 갓길에 있는 제법 규모가 큰 휴게소 간판을 보고는 쏜살같이 진입로로 쏙 들어가 주차장에 차를 척 세웠습니다. 미리 휴게소에 들르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기에 조금 의아했지만 아마도 장거리 운전에 지쳤거나 혹은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은 모양이라고 짐작했죠. 며느리는 차 시동을 끄기가 무섭게 안전벨트를 풀며 저를 돌아보고는 살짝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는 차에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있을게요. 요새 통 잠을 설쳤더니 피곤하네요. 평소와 다름없는 건조한 말투였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으로 번뜩이는 것처럼 느껴진 것은 단순한 제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마치 곧 무슨 안 좋은 일이 닥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온몸으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별일 있겠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태어난 척 화장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휴게소에는 나들이를 나온 듯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제법 많았고 여자 화장실 앞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줄 맨 끝에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는데 아까 차 안에서 보았던 며느리의 그 싸늘하고 이상했던 눈빛이 자꾸만 뇌리를 맴돌며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늦게 나가면 며느리가 짜증 섞인 잔소리를 퍼붓지는 않을까 하는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상상까지 들더군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서둘러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와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도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은 이미 방망이질을 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리번거리며 며느리의 은색 SUV 차량을 찾았지만 아까 차를 세워두었던 그 자리에는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덩그러니 주차되어 있을 뿐이었죠.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현기증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주차 위치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거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며 휴게소 주차장을 미친 사람처럼 헤집고 다녔어요. 넓디 넓은 주차장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텅 비어 보이기도 했고 혹은 온갖 차들로 가득 차 제 차만 쏙 빼놓고 숨겨버린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눈에 익은 은색 차량의 뒷공문이라도 보일까 싶어 발꿈치를 들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의 차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어요. 설마 나를 여기에 버리고 간 건가?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지만 냉정한 현실은 그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지나가는 차들과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왁자지껄 떠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행의 설렘으로 상기된 연인들의 얼굴, 가족 단위로 음식을 나눠 먹는 풍경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만 홀로 이 거대한 공간에 섬처럼 내던져진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넋을 놓고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휴게소 종합안내소라고 쓰인 작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남자 직원 한 명이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애썼어요. 저기요, 제가 일행이랑 같이 왔는데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차가 없어졌어요. 혹시 안내 방송 같은 것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죠. 직원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셔츠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안내 방송용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색 SUV 차량으로 함께 오신 할머님이 며느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차주분께서는 종합안내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며느리가 이 방송을 듣고 아차, 내가 깜빡했네 하며 달려와 주기를. 하지만 몇 번의 안내방송이 더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울상이 되어 직원에게 매달리다시피 했죠. 혹시 CCTV 같은 건 없나요? 제 차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을까요? 직원은 더욱더 귀찮다는 표정으로 할머니, 여기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데요? CCTV 사각지대도 많고 그거 다 돌려보려면 시간도 엄청 걸려요. 일단 일행분께 계속 연락해보세요라며 사실상 더 이상의 도움은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다시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수십 통, 아니 어쩌면 100통 가까이 전화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뿐이었죠.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혹은 그저 길고 지루한 통화 연결음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나 신호만 갈 뿐이었어요.
어쩌면 아들은 지금쯤 중요한 회의 중이거나 혹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배터리가 점점 닳아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아 왔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살갑게 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길바닥에 내버려도 되는 걸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 악물고 참아냈어요. 이런 곳에서 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휴게소 한쪽에 있는 파출소라고 적힌 작은 컨테이너 박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마침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듯한 젊은 경찰관 2명이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울분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랑 같이 여행을 왔는데 글쎄 이 아이가 저를 여기다 버리고 혼자 가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요. 제 말을 듣는 젊은 경찰관들의 표정은 딱하다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제 신분증을 요구했고 간단한 인적 사항과 함께 며느리의 이름, 차량 번호 등을 물었습니다. 할머님, 일단 저희가 해당 차량 수배는 해놓겠습니다만 이게 단순 가출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유기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찰관의 말은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나이 드신 분이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는 듯한 뉘앙스를 읽었습니다. 분통이 터졌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그들과 싸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나와 다시 터덜터덜 휴게소 건물로 돌아오는데 문득 딸아이 생각이 간절하게 났습니다. 만약 내 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그래, 내게는 아직 나를 걱정해 줄 딸이 있었죠. 마지막 남은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휴대폰을 간신히 켜서 딸아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드디어 딸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웬일이야? 잘 놀고 있어?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딸아, 흐흐흑 엄마가 며느리랑 여행 왔다가 휴게소에 혼자 남겨졌어.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저 때문에 딸아이는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며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장난치는 거 아니지? 하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제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로 딸아이의 숨막히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딸아이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그 인간이 엄마를 거기다 버리고 갔다고? 세상에, 그게 사람이야? 엄마, 지금 어디 휴게소야? 당장 말해. 내가 당장 그리로 갈게. 엄마, 아무 걱정 말고 거기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딸아이의 단호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니 그제야 저는 아주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죠. 내게는 이렇게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딸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기 직전 딸에게 휴게소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는 저는 힘없이 휴게소 한쪽 구석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딸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끝도 없이 밀려오는 절망감과 배신감 속에서도 딸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한 희망의 불씨처럼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휴게소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벤치에 멍하니 앉아오가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시간은 마치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게만 흘러갔습니다. 해가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휴게소의 그림자도 길게 늘어졌고 제 마음속의 불안감도 그 그림자처럼 점점 더 짙어져 갔죠. 혹시 딸아이가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위치를 잘못 알려준 건 아닐까?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목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물 한 모금 마실 기운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염없이 주차장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한 딸아이의 빨간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제 앞에 멈춰 서기가 무섭게 딸아이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차에서 뛰어내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딸아이는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위아래로 훑어보며 연신 제 안부를 물었어요. 운전석에서는 사위가 침통한 표정으로 내리더니 제게 다가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장모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일단 차에 타시죠. 여기서 이러고 계실 일이 아닙니다. 사위의 침착한 목소리에 저는 그제야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딸아이는 제 팔을 부축하며 차 뒷좌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 몸을 싣고 나니 그동안 팽팽하게 긴장했던 온몸의 근육이 풀리면서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죠. 딸아이는 연신 제 손을 잡고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딸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을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금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자꾸만 떨려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딸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귀는 듯했고 간간히 참지 못하고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어요. 그 인간이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사람한테,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해야 해. 옆에서 운전을 하던 사위는 말없이 딸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깊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일단 집에 가셔서 좀 쉬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랑 같이 차분하게 어떻게 할지 상의해 보시죠. 지금은 너무 경황이 없으실 테니까요. 사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래,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아이는 저를 욕실로 이끌어 따뜻한 물로 샤워부터 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온몸을 감싸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듯 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딸아이가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이거 좀 먹고 기운내.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딸아이의 따뜻한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시던 저는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혹시 너희들도 알고 있니? 내 오빠네가 타고 다니는 그 하얀색 SUV 말이다. 그거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차란다. 제 말에 딸아이와 사위는
동시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왜 엄마 명의로? 딸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오빠 결혼할 때 내가 조금 보태준 돈으로 산 차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내 이름으로 해두었었지. 그때는 그저 우리 며느리 편하게 다니라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던 것인데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제 말을 듣고 있던 딸아이의 눈이 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럼 그 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장모님, 만약 그 차가 정말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처분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위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하게 결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 차가운 휴게소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갔듯이 저도 며느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짓밟힌 제 자존심을 되찾고 며느리에게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가에 냉정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 얘들아. 엄마는 그 차 팔아버릴 생각이다. 제 단호한 선언에 딸아이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고 사위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뜻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나약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함께 반드시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한 결의가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행동에 옮겨야 했어요. 며느리가 그리고 어쩌면 제 아들까지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어요.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어제 딸아이와 사위와 함께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세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며느리가 타고 다니는 그 SUV 차량의 예비키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그 차는 분명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며느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당연히 차 키도 며느리가 가지고 있을 터였죠. 아침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며느리가 장을 보러 가거나 혹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러 나갈 만한 시간을 골랐어요. 딸아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연신 창밖을 살피며 혹시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긴장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주변을 살폈죠. 다행히 며느리의 차는 주차되어 있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빨리 다녀오자. 딸아이의 말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서니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도둑질이 아니었죠. 부당하게 버려진 것에 대한 정당한 반격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들 내외가 알려줬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와 딸아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집 안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고 적막감마저 감돌았죠. 며느리가 아침에 급하게 나갔는지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빵 조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 또다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곧장 현관 옆에 있는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아들네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우연히 며느리가 차 예비키를 신발장 가장 윗칸,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넣어두는 것을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렇게 중요한 걸 아무데나 두다니 칠칠 맞기는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 기억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딸아이가 망을 보는 사이 저는 까치발을 하고 신발장 윗칸을 더듬거렸습니다.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잡히는가 싶더니 먼지가 살짝 묻은 작은 자동차 키가 손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바로 그 예비키였습니다. 그 차 키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동시에 왠지 모를 통쾌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차 키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저희는 최대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아들네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며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를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길길이 날뛰며 분노할까요?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소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처절하게 깨닫기를 바랐어요. 사람을, 그것도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말이죠. 차에 다시 올라탄 딸아이는 제 손에 들린 차키를 보고는 활짝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딸아이의 응원에 저는 더욱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며느리에게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해줘야지. 제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리 알아봐 둔 몇 군데의 중고차 매매상에 전화를 걸어 제가 가진 차종의 시세를 대략적으로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죠. 이제 남은 것은 며느리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신속하고 깔끔하게 차를 처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예비키를 가지고 돌아온 그날 오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며느리의 차를 처분할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들의 평판과 시세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았죠. 딸아이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거들며 믿을 만한 업체를 몇 군데 추천해 주었습니다. 괜히 어설픈 곳에 잘못 팔았다가 헐값에 넘기거나 뒤탈이라도 생기면 곤란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신중하게 알아본 끝에 규모도 제법 크고 거래 후기도 좋은 중고차 매매상 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매매상에 전화를 걸어 제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 등을 설명하고 대략적인 매입가를 문의했어요. 전화기 너머의 상담원은 제법 친절하고 전문적인 말투로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니 예상보다 괜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직접 차 상태를 봐야 정확한 견적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죠. 며칠 뒤 약속한 날짜에 중고차 매매상 직원이 저희 집 주차장으로 직접 방문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차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흠집이라도 잡혀서 가격이 깎일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험하게 몰지는 않았는지 외관은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고 내부도 그럭저럭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직원은 차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시동도 걸어보고 엔진 소리도 들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차 정말 깨끗하게 잘 타셨네요.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상태면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매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과 함께 왠지 모를 뿌듯함까지 느껴졌어요. 그래, 내가 사준 차인데 당연히 깨끗해야지. 비록 그 차를 타고 나를 버리러 간 괘씸한 며느리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계약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직원이 가져온 서류 몇 장에 제 이름과 사인을 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마지막으로 차키 2개를 직원에게 넘겨주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속이 다 후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 차를 처음 며느리에게 선물했을 때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주 잠깐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곧이어 저를 휴게소에 버리고 떠나던 며느리의 싸늘한 뒷모습이 그 기억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계약서 작성이 모두 끝나고 직원이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며칠 후 약속대로 제 통장으로 차 판매 대금이 정확하게 입금되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액수가 제법 두둑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돈은 며느리가 저에게 준 고통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제가 살아갈 새로운 삶의 미천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어요. 가장 먼저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서예 학원에 등록하고 고장난 지 오래된 무릎 때문에 망설였던 관절염 전문 병원에도 가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물심양면으로 챙겨주는 우리 착한 딸과 사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들에게도 근사한 선물을 하나씩 해주고 싶었어요. 맛있는 외식도 하고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입히면서 그동안 제가 받기만 했던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생긴다는 것이 이렇게나 사람 마음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며느리 덕분에 생긴 이 돈으로 저는 앞으로 더욱더 당당하고 즐겁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차를 깨끗하게 처분하고 난 후 제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네 뒷산을 가볍게 산책했고 오후에는 새로 등록한 문화센터의 서예 교실에 나가 난을 치거나 좋은 글귀를 화선지에 옮겨 적으며 마음을 다스렸죠. 딸아이와는 거의 매일 저녁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지만 그 대화 속에서 아들이나 며느리의 이름이 언급되는 일은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이라고나 할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고야 말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게 그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언제쯤 그 길고 지긋지긋했을 효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지, 그리고 돌아와서 텅 빈 주차 공간을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백 번이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지만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제 앞에 펼쳐질지는 신만이 아는 일이겠지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마쳤을 뿐이고 이제 그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회피도 용납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을 무렵 저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편안히 기대앉아 새로 시작한 주말 드라마의 첫 회를 흥미진진하게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남자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고 방황하는 장면에서 제 감정도 함께 요동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드라마의 극적인 순간을 방해하려는 듯이 제 낡은 휴대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은 뜻밖에도 아니 어쩌면 필연적으로 철없는 며느리라고 저장해 둔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며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낮게 흘러나왔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이성을 상실한 광풍 그 자체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격앙되어 있어서 마치 고막을 찢을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희 차 혹시 못 보셨어요? 저희 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주차장에 분명히 똑똑히 세워두고 여행을 갔는데 지금 와보니 감쪽같이 없어졌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에요. 며느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절규를 쏟아냈고 그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에는 극도의 당혹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히스테릭한 신경질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며느리가 쏟아내는 그 모든 감정의 파편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마치 강 건너편에서 벌어진 큰 불을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는 구경꾼처럼, 혹은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는 관객처럼 제 마음속에는 기묘한 평온함마저 감돌았죠.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제 예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침묵을 지키자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더욱더 격앙된 거의 발악에 가까운 목소리로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말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태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전 재산 목록 1호나 다름없는 그 비싼 차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다는데, 혹시 어머니께서 어디 다른 안전한 곳에라도 차를 잠시 옮겨 놓으신 건 아니겠죠? 네. 제발 뭐라도 좀
제발 한마디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제야 저는 아주 느리고 나긋나긋한,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가야. 나는 내 차를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 너희가 여행을 떠난 사이에 혹시 밤손님이라도 다녀갔단 말이냐?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무서운데 집이든 차든 문단속 하나는 똑바로 하고 다녔어야지. 칠칠 맞기는. 제 대답에 며느리는 정말로 기가 막힌다는 듯이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는 어렴풋이나마 아들 녀석의 다급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여보, 진정 좀 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제어 불능의 상태에 빠진 듯했죠. 진정하게 생겼어요. 지금? 당신은 이게 지금 진정할 상황으로 보여요?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차가 없어졌다는데. 어머니,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단 하나의 실마리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함께 한편으로는 일말의 처절한 기대감 같은 것도 희미하게나마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실은 내가 너희를 골탕 먹이려고 장난을 좀 쳤단다. 차는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고 웃으며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헛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래, 나는 털끝만큼도 아는 바가 없다. 너희 차는 너희가 알아서 잘 간수하고 챙겨야 할 문제이지. 왜 나한테 와서 그것을 따지고 드냐? 나는 지금 한창 재미있는 드라마를 봐야 하니 이만 전화를 끊겠다. 저는 그렇게 차갑고 매정하게 말을 마치고는 며느리가 더 이상 어떤 반박이나 애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제 심장은 마치 격렬한 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거나 초조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답답한 응어리가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묘한 해방감과 함께 짜릿한 통쾌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철없는 며느리에게 당했던 온갖 부당한 수모와 가슴 아픈 멸시,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낯선 휴게소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났던 그날의 치욕스러운 기억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 이제야말로 제대로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물리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물론 아직 이 모든 소동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피 말리는 싸움의 시작일지도 몰랐으니까요. 며느리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그리고 제가 그에 맞서 행한 단호한 응징의 결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펼쳐질지 저는 조용히 그 다음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는 오늘 밤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라진 차의 행방을 찾아 헤맬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제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또 어떤 광기 어린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게 될까? 저는 오히려 조금은 짓궂은 기대감마저 품은 채 다가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뜨개 바늘이 들려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 그리고 그 다음 수를 계산하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는 이미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승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제 휴대폰이 다시 한번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아이였어요. 저는 혹시 며느리가 또 무슨 소동이라도 벌인 건 아닌가 싶어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죠. 딸아이는 밤새도록 아들 녀석에게서 몇 차례나 전화가 걸려와 하소연을 늘어놓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들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차가 정말로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혹시 엄마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냐고 애타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글쎄, 나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그 비싼 차를 어떻게 하셨겠어? 혹시 너희가 어디 다른 곳에 주차해 놓고 깜빡 잊어버린 건 아니고? 하고 오히려 되물으며 아들의 속을 긁어놓았다고 해요.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아니야, 누나.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 주변 사람들 말로는 엄마가 최근에 누구랑 차 문제로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엄마가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며 심하게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들 녀석도 어렴풋이나마 진실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차마 제 입으로 그 끔찍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옆에서 한술 더 떠서, 당신 엄마가 그런 거라니까. 틀림없어. 내가 봤을 때 그 할망구가 우리한테 앙심을 품고 일을 꾸민 거야. 당장 가서 차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든지 아니면 머리채라도 잡고 늘어져서 받아내. 하며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아들을 닥달했다고 하고요. 딸아이는 그런 며느리의 천박한 목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전해 들으며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고 고소했을지 굳이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는 유유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딸아이의 집이었죠. 분명히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저를 찾아 저희 집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잠시 피신 아닌 피신을 해있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에 딸아이의 휴대폰으로 아들 녀석에게서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침착하려고 애쓰는 듯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으로 보아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고 해요. 누나, 아무래도 제가 엄마를 한번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엄마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딸아이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고민하는 척하다가 이내 아주 능청스럽고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엄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친구분들하고 중요한 약속 있다고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모양이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하고 오히려 되물었죠. 아들은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아마도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저희 집으로 달려와 문을 부수고 난입하고 싶었겠지만 아들 녀석이 그나마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중간에서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거나 혹은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사위와 함께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앞으로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딸아이와 사위는 제 편에 서서 끝까지 저를 지지하고 보호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저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얼마나 큰 위안과 용기를 얻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곧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폭풍이 인정사정 없이 몰아닥칠 테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거대한 폭풍의 눈을 정면으로 당당하게 마주할 모든 준비가 이미 완벽하게 끝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으니까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기세로 사라진 차의 행방을 찾아온 동네를 샅샅이 쑤시고 다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은 물론이고 아파트 입출구와 연결된 주변 도로의 강범용 CCTV까지 전부 다 확인해 달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할 지구대에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 때를 쓰다시피 읍소와 협박을 번갈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차를 넘긴 중고차 매매상 직원들은 그런 일에 있어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라 차를 인수해 갈 당시에도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 관련 서류 또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애타게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속이 타들어가던 며느리는 결국 차를 도둑맞았다고 거의 확신하고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도난 신고까지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은 오히려 이런저런 전산 조회를 통해 그 문제의 차량이 이미 며칠 전에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매된 사실을 손쉽게 확인해 내고는 며느리에게 혹시 가족, 구성원 간에 무슨 말 못할 금전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경찰의 반응에 당황한 며느리는 경찰서 민원실 한복판에서 길길이 날뛰며 내 소중한 차를 하루아침에 훔쳐간 그 악랄한 도둑놈을 당장 잡아내서 내 앞에 대령하라. 고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담당 경찰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싸늘하게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자동차 원부 조회를 통해 자동차의 원래 소유주였던 제 이름 석자가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을 테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그제야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제 복수국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아마도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한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딸네 집에서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향긋한 과일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거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 구성진 가락으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다급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예상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잔뜩 격앙되어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된 며느리와 그 옆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아들 녀석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죠. 며느리는 거의 악에 바친 금속성이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머니, 당장 문 열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 당장 문 열고 나오시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봐야겠어요.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는 아주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그러나 그 속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흐르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가야. 이 밤중에 교양 없이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천박한 소란이냐?
제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더욱더 격분해서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남의 집이요? 어머니, 지금 여기가 어머니 눈에는 남의 집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어머니 딸네 집이면 다예요? 당장 문 안 열어요? 제가 좋게 말할 때 문 여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문 여시란 말입니다. 하며 거의 발악에 가까운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저는 픽하고 어이없다는 듯 짧은 코웃음을 치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경찰은 또 왜 부르겠다는 것이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경찰까지 부르겠다는 것이냐? 정그렇게도 나에게 할 말이 많거든. 내일 날 밝거든 정식으로 약속 잡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도록 해라. 여기는 엄연히 내 사위와 내 딸이 사는 집이니 여기서 더 이상 교양 없고 무례한 소란은 피우지 말고 썩 돌아가거라. 더는 상대해주지 않겠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터폰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며느리의 찢어질 듯한 악쓰는 소리와 아들 녀석이 여보,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며 필사적으로 말리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럽게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태연하게 텔레비전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볼륨을 조금 더 높였어요. 제 딸아이와 사위는 거실 창문 커튼 뒤에 숨어서 그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광경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연신 혀를 내둘렀죠. 세상에 어머니, 저 며느리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나무인이고 뻔뻔할 수가 있는 거죠? 딸아이가 정말로 기가 막힌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을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 저 정도 소란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추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미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분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일부러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그동안 벼르던 봄맞이 쇼핑도 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점심 식사도 즐겼죠. 그러고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며느리가 틀림없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간대에 맞춰 일부러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저희 집 현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집 안에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저는 동물적인 직감으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팔짱을 낀 채 잔뜩 독이 오른 살모사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며느리와 그 옆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땀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아들 녀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외출한 사이에 딸아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제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멋대로 들어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말이지 그 뻔뻔함과 아나무인함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며느리는 얼마나 분하고 약이 올랐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현관에 나타나자마자 며느리는 마치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맹수처럼 달려들듯이 매섭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행차하셨네요. 저희 차 어머니께서 팔아넘기셨죠? 다 알고 왔으니 시침이 뗄 생각 마세요. 그렇죠?
어떻게 저희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감쪽같이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 차 당장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당장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어머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제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 기세로 두 눈을 시뻘겋게 부릅뜨고 악을 써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아주 차갑고 냉정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말의 연민마저 느껴지는 듯한 눈빛으로 똑바로 쏘아보며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압감이 느껴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타고 다니던 그 번쩍거리는 차, 이 늙은 내가 깨끗하게 팔아치웠다. 왜 뭐 문제라도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였니? 제 예상치 못한 시인의 며느리는 잠시 동안 말문이 턱 막힌 듯 입만 뻐끔거리더니 이내 다시 얼굴이 시뻘개져서 거의 까무러칠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문제가 있냐고요? 지금 그걸 저한테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차가 저희한테 어떤 의미인지 뻔히 아시면서 저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니 저희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차를 어머니 마음대로 팔아버리시고도 그렇게 태연하고 당당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도 사람이세요? 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한번 치며 차분하게 대답했죠. 내 전 재산? 내 목숨보다 소중한 차? 그 차, 애초에 내가 내게 시집올 때 선물로 사준 것 아니더냐? 엄연히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내 소유의 차를 내가 내 마음대로 팔겠다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상관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너는 나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심지어는 작별 인사조차 없이 나를 그 춥고 낯선 휴게소에 짐짝처럼 버리고 가지 않았더냐? 나는 그저 내가 나에게 했던 그 몰상식하고 잔인한 행동을 고스란히 아주 공평하게 돌려준 것뿐이란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그 번쩍이는 쇠붙이를 내가 너에게서 빼앗아 버린 것처럼 너도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믿음, 그리고 짓밟혀서는 안 될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참히 짓밟고 빼앗아 갔잖니. 이제 좀 알 것 같으냐? 내가 한 그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이 얼마나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었는지를 말이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얼음송곳처럼 며느리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볼 뿐이었어요.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서 있기만 했죠. 옆에 서 있던 아들 녀석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푹 숙이고 서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 그들을 번갈아 싸늘하게 쳐다보며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으로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를 지켜주기를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시종일관 나를 마치 벌레 보듯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고 멸시했지. 심지어는 멀쩡한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다버리고 야반도주까지 했어. 그런 파렴치하고 천박한 너에게 내가 더 이상 무슨 따뜻한 정을 주고 무슨 일말의 기대를 하겠느냐. 그 차는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마지막 관용이자 호의였고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수한 것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그깟 쇠붙이에 대해 미련 따위 갖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나에게 저지른 그 천인공노할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해라.
물론 내가 과연 반성이라는 것을 할 줄 아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진 인간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만 말이다. 저의 마지막 말은 그야말로 법정 최고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극도의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아들 녀석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그들을 더 이상 상대할 일말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한동안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마치 싸우는 듯 혹은 흐느끼는 듯 뒤섞여 오가는 것 같았지만 이내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잠시 후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침대에 힘없이 걸터앉아 창밖의 어둠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며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말로 지긋지긋했던 한 고비를 힘겹게 넘겼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철없는 며느리 사이의 관계의 그 어떤 회복도 불가능할 정도의 거대하고 치명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치 지옥에서 온 악기처럼 저희 집을 한바탕 휩쓸고 돌아간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주 여유롭고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격렬했던 소동으로 인해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하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죠. 어쩌면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울분과 분노를 남김없이 쏟아내고 난 후의 일종의 카타르시스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 식탁에 앉아 향긋한 드립커피를 음미하며 창밖의 아침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또다시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이번에는 뜻밖에도 아들 녀석 혼자였습니다. 잔뜩 수척해진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고 붉게 충혈된 두 눈은 마치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처럼 몹시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죠.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작은 한숨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에 힘없이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안쓰럽던지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애써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머니. 아들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이 숙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 같은 것도 짙게 배어 있는 듯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물론 제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저려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간 아들의 눈물에 넘어가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쉽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이냐? 내 철없는 아내가 나에게 그토록 모질고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동안 너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하거나 오히려 옆에서 알게 모르게 동조하고 방관하지 않았더냐?
그때는 단 한마디의 사과나 변명도 없더니 이제 와서 내 소중한 차가 없어지고 나니 무릎이라도 꿇고 눈물을 보이면 이 늙은 어미가 감동이라도 해서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해줄 줄 알았더냐? 너는 나를 그렇게 물러터진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냐? 제 목소리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더욱더 몸을 낮추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에 눌려서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제가 정말 판단력을 잃었었나 봅니다. 어머니께서 그 낯선 휴게소에 홀로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미친 듯이 달려갔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못난 놈은 평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모자랄 그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이 어리석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아들의 구차하고 진부하기 짝이 없는 변명과 뜨거운 눈물에 담긴 간절한 호소를 듣고 있자니 깊은 실망감을 넘어 일종의 참을 수 없는 허탈감마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제가 저렇게 한심하고 나약하며 우유부단한 아이를 어떻게 30년 넘게 키워왔던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죠. 저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잘못을 이제라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니 그나마 일말의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어 담을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이제 너에게 그리고 내 철없는 아내에게 그 어떤 기대나 미련도 품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나는 또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뿐인 게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찾아와 구차하게 용서를 구하지도 말고 앞으로 내 인생과 내 일에 그 어떤 간섭도 하지 말거라. 내 가정은 이제 내가 온전히 책임지고 건사해야 할 너만의 문제이지 내가 더 이상 옆에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제 냉정하고 단호한 말에 아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힘없이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눈물과 애원에 마음 약해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미 저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싸늘하게 일어나 돌아가라고 말하고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차갑게 못을 박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끼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그 한없이 초라하고 쓸쓸한 뒷모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와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착하고 순수했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들네 집에서는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지옥 같은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는 소식이 딸아이의 전화를 통해 간간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끔찍한 불행의 책임을 오롯이 저와 우유부단한 아들에게 돌리며
매일같이 악을 쓰고 길길이 날뛰었다고 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냐고. 당신이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똑 부러지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생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당장 가서 그 망할 놈의 차 다시 찾아오든지 아니면 당장 똑같은 새 차로 다시 사내든지 둘 중 하나는 똑똑히 해결해. 안 그러면 나랑 당신은 이걸로 완전히 끝장인 줄 알아. 며느리는 매일같이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며 아들을 들들 볶아댔고 아들은 그런 정신 나간 며느리와 냉정하게 돌아선 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며느리가 저를 직접 찾아와 두 손 두 발로 싹싹 빌며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라고 아들을 닥달하고 등을 떠밀기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이지 그 뻔뻔함과 몰상식함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나 염치조차 없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광기에 점점 더 지쳐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 행동들을 깊이 깨달아서인지 눈에 띄게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하며 맹목적으로 따르던 아들이었는데 이번 일을 아주 호된 계기로 삼아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죠. 한번 깨진 유리 조각은 아무리 정교하게 붙이려 해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관계 또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명절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의례적으로라도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던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모이지 않게 되었어요. 딸아이와 사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제 편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의 그 몰상식하고 패륜적인 행동을 공공연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며느리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파다하게 퍼져나가면서 그녀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자 기피 대상 1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는 모든 가족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었고 어쩌다 피치 못하게 마주치기라도 하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싸늘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곤 했죠. 저는 그런 상황이 조금도 불편하거나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기고 억지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과 억지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를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몰라요. 저는 대신 딸네 가족과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돈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딸네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정성껏 만들어 먹고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기도 하고 가끔은 사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치 좋은 가까운 곳으로 즐거운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죠.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일상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한 행복과 삶의 기쁨을 다시금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아들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움과 연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아이의 복잡한 인생까지 제가 일일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각자의 삶은 결국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었고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남은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집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기 위해 신이 내린 특별한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생각마저 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번쩍거리던 차를 팔아 손에 쥔 돈은 제게 단순히 예상치 못했던 꽁돈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화려하게 열어젖힐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미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단 한 푼이라도 그 돈을 결코 허투루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죠. 가장 먼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특히 철없는 아들과 이기적인 며느리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던 제 자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고 소질도 있다는 칭찬을 곧잘 들었지만 가난한 살림에 먹고 살기 바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마음속에 늘 아쉬움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서예를 아주 늦었지만 다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매주 2번씩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서예 교실에 꼬박꼬박 출석하여 진지한 자세로 먹을 갈고 커다란 화선지에 떨리는 손으로 붓을 놀리는 그 시간은 제게 그 어떤 명상이나 상담 치료보다도 더 큰 위안과 깊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온 신경을 집중하여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온갖 번뇌와 풀리지 않던 시름들이 마치 먹물처럼 화선지 위로 스며들어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으니까요. 서예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수업이 끝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것도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소소한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복잡하고 아픈 과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현재의 제 모습과 제가 쓰는 글씨만으로도 저를 한 명의 인간이자 예술가로서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덕분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조건 없는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어요. 마치 고질병처럼 수십 년 동안 저를 지겹도록 괴롭혀왔던 양쪽 무릎의 관절염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뿌리 뽑기 위해 큰맘 먹고 대학병원 류머티즘내가 명의를 찾아가 전밀 검사를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물 치료와 함께 고통스러운 물리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청난 병원비 걱정에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건강과 삶의 질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동네 공원 산책로를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것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조금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니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유연해졌을 뿐만 아니라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머리가 베개에 닿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어요. 과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매일매일 온몸으로 실감하는 경이로운 나날이었죠. 얼굴빛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게 되니 더욱더 신이 나서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그 돈을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 인색하게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토록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지지해주고 뜨겁게 사랑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착한 딸아이와 듬직한 사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조금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위해서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딸에게는 평소 그녀가 입버릇처럼 갖고 싶어 하던 명품 브랜드의 고급 가죽 핸드백을 깜짝 선물로 안겨주었고, 낚시가 유일한 취미인 우리 착한 사위에게는 전문가용 최고급 최신형 낚싯대를 세트로 선물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귀여운 손주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로봇 장난감과 예쁜 인형, 그리고 재미있는 그림책들을 마음껏 사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혹은 신나는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해맑은 얼굴로 까르르 웃으며 제 품에 와락 안길 때마다 제 마음도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함께 순수해지고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늘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게 얼마나 큰 기쁨과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아들 녀석이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저를 찾아와 차마 입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한참을 쭈뼛거리다가 며느리와의 파탄 직전의 관계에 대해 하소연을 늘어놓거나 어떻게든 다시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며 조심스럽게 제 의중을 떠보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 가정은 이제 내가 온전히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부부의 복잡하고 지저분한 문제에 조금도 끼어들고 싶지 않구나.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의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너의 길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자세란다. 아들은 저의 그 차갑고 냉정한 말에 깊은 상처와 서운함을 느끼는 듯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아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어엿한 성인이었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온전히 스스로 져야 했으니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저를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모진 어미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제 아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남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어쩌면 제 인생 최악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저는 정말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많은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당연하고도 숭고한 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지만 그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이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는 하찮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그 뼈아픈 사실을 뒤늦게나마 처절하게 알게 되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것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제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엄마, 그 누구의 아내, 그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온전하고 독립적인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제 감정에 그 누구보다 솔직해지고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말이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불필요한 시선이나 무책임한 평가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이제는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친다 해도 지혜롭고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용기와 단단한 자신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추웠던 황혼역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제 삶의 찬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의 제 삶이 하루하루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희망과 잔잔한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렇게 저만의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